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군대를 배치하겠다, 비무장지대에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등 연일 긴장 수위를 높여왔는데요. 6.25 전쟁 7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한 발 빠져있던 김 위원장의 등장이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또 앞으로 군사 도발은 멈추게 될 것인지, 기로에 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화해의 상징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한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에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대대적인 대남 전단 살포를 하겠다며 긴장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긴장 상황이 발생한 지 20일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급속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를 환영한다며 지속적인 대화와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사조치 보류를 저희 당은 환영합니다. 이제 남북 양측이 다시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마주 앉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희망사항에 젖어서 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지난 3년을 소위 허비하지 않았나는, 단순하게 무슨 한민족이라고는 이런 소위 감상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는 남북 문제의 기본적인 소위 틀을 제대로 짤 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편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전격 사임한 가운데 일각에선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교체론이 제기되는 상황.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6.25 한국전쟁 70주년, 기로에선 남북관계를 풀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토론해봅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호김 전 한나라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김용현 북한학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남성옥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남북화의 상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요. 또 개성공단, 금강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에 군대를 재배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확성기 재설치하겠다, 또 대남 전단 살포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긴장이 고조돼 왔는데 갑자기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여정 제1부 부장이 6월 4일 날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전단 살포 문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6월 16일 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국면이 굉장히 강경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판문적 선언이나 9.19 군사합의와 같은 것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11월 달에 있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 넘어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길게 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과는 달리 중앙군사위원회 어떤 제7기 회의를 앞두고 예비회의, 아마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는 예비회의가 그전에 한 번도 없었다는 측면에서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류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어쨌든 김여정과 김정은의 역할 분담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태를 길게 가지 않겠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정도 강경한 어조를 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정도의 어떤 성의를 좀 보여달라, 다시 한번 대화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간단한 힌트 같은 모멘텀을 김정은이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우리 행동을 지켜보겠다, 뭐 이런 미국을 설득하든지 해서 어떤 대북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전단 살포 문제를 비롯해서 남한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북
관련된 말하자면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해달라라고 하는 압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압력일 수 있다. 이게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겠죠? 네. 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은 뭘까요, 의도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이 한 가지 생겼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일이 또 한 가지 벌어진 그렇습니까? 겁니다. 예외적인 일은 뭐냐면 그동안에 이 북한의 뭐 김정은이 됐던 김정일이 됐던 항상 브링크먼십, 즉 벼랑끝 전술을 하면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극적인 반전을 했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에. 근데 이거는 뭐 한다고 엄포만 놓다가 하지도 않고 지금 보류를 시켰어요. 본격적인 보류입니다. 가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금강산 개성공업지구의 군대 전개, 그 다음에 DMZ의 GP 군대 진출, 또 뭐 접경 지역의 군사 훈련, 거기다 전단 살포 얼마나 대대적으로 그 선전을 하고 또 확성기도 배치하다가 지금 도로 철수한다는 거 철거한다는 아닙니까? 얘기가 있죠, 또. 이런 식의 벼랑끝 전술 하다만 예가 거의 없었어요. 끝까지 네. 가다가 거기서 마치도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듯 이벤트를 만들어서 큰 인심 쓰듯 생색내면서 물렀거든요.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미군이 그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반향 내지는 뭐 볼턴 변수하고 상관없이 전략 자산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그다음에 정찰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그거거든요. 네. 항모가 지금 7함대까지 배치를 하고 여기다가 지금 정찰 자산이 더욱더 그 증가돼가지고 계속해서 감시하고 이게 두려웠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전단 살포고 뭐고 갑자기 지금 보류를 하면서 네. 확성기를 철거하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이렇게 네. 하다만 경우는 제가 그게 보질 참, 못했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깊은 속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본인이 볼 때는 한반도의 한미 중에 그 관심 집중은 달성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제재 완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사회의 눈을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목표 달성은 단기적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으로 한반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쪽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북한이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반전시키는 것도 북한이 할 수 있다. 북한의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북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또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판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강경 드라이브를 뭐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단을 한다기보다 이제 보류죠. 네, 보류. 보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이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끌고 갔을 경우에는 북한도 그 후폭풍에 대한 감내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도 저는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중의 대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절한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머니 속에서 보류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즉흥적 결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쭉 판단을 해오면서 그 판단을 지금 정도 시점에서 한번 그 상황 정리를 한번 하는 그래서 호흡 조절을 하는 그 시간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평가한 후에 그와 같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런 건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어떤 상황 관리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단 정 의원님 아까 저한테 뭘 잘 아시면서 문의를 했는데 답변을 뭐 드리자면 저도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다가 막 이렇게 떨어질 아주 것처럼 예외적인 경우죠. 일단 뭐 치고 빠지기 전략이라는 좀 우리가 속칭 시정 표현을 좀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338억 원이라고 언론에 나와요. 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게 대형 사고를 친 거죠. 일단 사고를 친 다음에 1단계 안에 여러 가지 작업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대형 그 확성기 설치가
이거 북한군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이건 맞대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불리할 수 있다, 북한군이. 우리 장병들이 네. 총 들고 야밤에 지키는데 그 북한 소리를 하루만 들으면 노이로제 증세 나거든요. 그래서 네. 맞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출력이 10배 정도, 고출력입니다. 저쪽은 확성기 저출력이고요. 성능이.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북한군한테 오히려 심리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단 문제는 1차 접점에서 서로 이렇게 물러서지만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는 우리 군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국방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정도에서 숨고르기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남측에서 전단 살포 금지법도 만들고 네. 또 남남 갈등도 나고 또 뭐 한미 간의 볼턴 회고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갈등도 좀 일어나고 그래서 본인들한테 상당히 뭐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면 뭐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338억 원의 예산을 폭파하면서 얻은 성과가 적지 않다. 네. 아까 또 정 의원님 말씀한 대로 미국이 지금 11월 3일 대선인데 평양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가만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금 치적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평양이 흔들면 저 트럼프라는 사람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라 굉장히 어렵죠. 일단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요즘 몸도 뭐 신통치 않아서 자꾸 대외 활동도 안 하는데 구태여 여기서 2단계의 어떤 압박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참 나가는 건 북한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럼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사태 전개가 뭔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어떤 변곡점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나요? 변곡점이 되기를 원하겠지만 네. 북한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네. 가장 원하는 게 제재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완화하는 그렇겠죠. 건데 네.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미 미국은 행정조처로서 제재를 연장하는 행정조처를 내렸거든요. 1년 연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예측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 반드시 북한이 이런 식의 표현은 뭐하지만 꼬리를 내리듯이 네. 2017년에 핵실험하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하니까 그때 북한이 잡은 게 한국 정부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에서 특사 보내고 평창올림픽에 북한 사람들 오고 이러면서 해빙 무드가 왔었는데 볼턴 자서전을 보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달이 있었다는 걸 지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적어도 북한이 이렇게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또 뭐 대남 전단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 내에서 비례성과 상호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야권의 강력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네. 정부가 아무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이런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는 단순히 남북 관계에서 지금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김 교수님 말씀대로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관심이라는 게 긍정적인 관심이 있고 부정적인 관심이 있고 설사 부정적인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정말 그 연락사무소 멀쩡한 빌딩 하나 폭파시킨 사고는 쳤을지 모르지만 제재가 풀려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류했다는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완전히 구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단을 내리느냐. 지금 두 분 말씀하셨듯이 실익이 없고 후폭풍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말씀.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 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태가 미국의 그 태도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가져오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북한도 알 거라고 보여지면 실제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북한 내부 통치의 강고함 그리고 김여정에 대한 어떤 좀 더 입지를 강화하는 북한 내부의 어떤 결속이라든지 국내 정치적 요소들이 더 많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내용인 점이 많다고 대내용인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주도력이 과거 제가 느낄 때도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적극성이 떨어진다. 뭐 노무현 정부 때는 훨씬 말하자면 미국을 설득하려 하거나 어쨌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있었는데 실제로 판문점 선언이나 2018년 전국을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졌는데 예상외로 NSC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에 끌려가는 정도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적 요소를 갖지 못한다 대한 어떤 그 경고라든지
실제로 어떤 그 선언에 대한 비준을 하지 않았다든지 실질적인 대북에 대한 북 투자를 이끌어주지 못한다든지 이런 불만들이 갖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변화를 추동해 내기보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내부적 요소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역할론 그 속에서 뭐 미국 남한 정부가 미국을 통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한 번 더 이슈를 제기해보는 그런 요소가 더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혹시도 이 문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악역을 담당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또 갑자기 뭔가 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굿캅, 배드캅 뭐 그런 역할 분담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 시에는 평화와 관련돼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정반대인 경우에도 김여정 부부장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의 리베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후계자 수업을 받느니 또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할 분담을 해서 둘이 일을 나눠서 하는 이런 차원의 권력 분점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당장 이번 일련의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나서면 만약에 상황이 악화됐을 때 다음에 누군가 그것을 방어하거나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의 퇴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의 국면을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결정은 비유를 하자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데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리다가 지금 잠깐 그친 거라고 보고 이때 이제 빗자루를 어떻게 잘 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내릴 때는 빗자루를 들고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쓸어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눈이 일시적으로 그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 열린 공간을 남북 차원에서 또는 한미, 한중 또는 북미, 북중 또는 남북미, 남북미중 차원에서 어떻게 최고 지도자들이 현 상황들을 관리하면서 지금의 국면들을 바꿔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개선의 변곡점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풀어가느냐, 실타래를 풀어가느냐 하는 게 이제는 과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남 교수께서도 좀. 아까 김영주 전 의원님께서 노무현 정부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하셨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르게 된 배경은 뭘까 궁금하죠. 근데 벌써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오늘 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결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이제 저쪽 국면에 저희가 페이스에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냉면을 잡수셨는데 이 냉면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냉면값을 인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차례 냉면 잡수셨고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이게 공짜가 아니죠. 15만 군중 앞에서 거대한 담론과 포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한 기대를 갖죠.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마찬가지죠. 남측에서 우리한테 뭘 많이 해주고 제재 따위는 뭐 걷어차고 진격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대가 크면 사람이 실망이 크죠. 이 기대가 징후로 바뀐 거죠. 이것이 폭파로 이루어졌거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중시했고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지만 또 파병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격과 수비의 이 방향이 잘 맞지를 않아서 이게 후폭풍이 지금 일어나면서 기대를 크게 부풀려놨다 그런 말씀입니까? 평양에 요청 청구서가 왔는데 총선이 끝나고 달포가 지나가도록 말이 없는 거죠. 2월 달까지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3, 4월에 총선 국면이 정말 조용하게 지나갔죠. 정부 여당한테 플러스가 됐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총선이 끝나면 우리한테 뭔가 보답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포가 지나가도록 답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전단을 가지고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이 국면이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뭐 그 여러 분석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뭔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재를 포함해서 뭔가 이렇게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든다면 5.24 조처의 해제라든지 또는 개성공단도 이거 다시 열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열게 해주겠다라고 한번 북한이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어법을 쓰거든요. 금강산 관광.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북한에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재로 다 말라붙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위 구명조끼 역할을 했던 중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코로나 발발하기 전까지도 중국의 관광객들이 단기 코스로 북한에 많이 들어가서 현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식량 지원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김여정을 대리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남쪽이 혼비백산하면서 빨리 남쪽이 미국을 설득해서 북미 대화를 막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습하는 모양새를 치러야 되는데 미국은 요지부동이고 이 안에서도 바로 우리 재산인 개성의 남부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막상 전단을 뿌리려다 보니까 대북 전단하고 대남 전단하고 어디가 더 피해가 크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전단을 뿌리고 그 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모독적인 그런 그 전단을 뿌린다 그래갖고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릴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생각을 바꾸는 것 같은데 북한이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역할 분담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의 머리에서부터 계속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 과거에 김일성 때 도끼 만행 사건도 그랬고요. 94년에 북핵 그 사달을 보면 전부 김정일이가 한 것처럼 하고 막판에 김일성이 카터를 만나갖고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김정은이 보류한 것만 생각하고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건 벌써 기억에서 사라졌다 그러는데 애초에 이 문제의 근원은 북한 핵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핵 문제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평화 체제라든지 또는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하는데 애초에 근본 문제가 핵 문제라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2012년부터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이제 집권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13년도에 말하자면 경제개발법을 만들어서 5.29 그야말로 개혁개방 조치를 해서 금강산, 마신령, 또 원산, 자기 나름대로는 유학파로서의 개혁개방 조치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에 힘입어서 단계적으로 이제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게 페이크든 아니든 간에 그런 전략과 전술 속에서 북한을 말하자면 정상적인 국가 개혁 개방으로 가는 하나의 시나리오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염두에 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서 단계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거부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생각만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소하는데 말하자면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작년 연말 이미 이제 5.29 조치 한 7주년을 평가해 보니까 헛바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평가에 있어서의 누군가 그것에 어떤 마녀사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들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위상을 폄훼하는 삐라 살포 자체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또 대북 제재 의지가 있는지 해결을 위한 이제 그런 것을 되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인데 그들이 원하는 연락이라는 뭐였겠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와 금강산 투자
뭐 이런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인민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것인데 그런 데 대한 부분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언급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미국과의 관계 하노이 부분 이후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실질적인 적극적 노력을 못함으로써 이런 사단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 거진에서 동해남부선 철도도로 연결 기공식을 장차관들이 가서 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도로 연결 여러 가지 국내 행사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보냐면 저거 정부 여당이 국내 정치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말할 때마다 동북아 시대 뭐 거창한 담론을 얘기하죠.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은 가동되지 않죠. 그리고 사란톨 넘어오는 게 없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이 자기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문 대통령의 뭐 선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캔트하고 캔두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 작금의 사태의 원인이다. 우리는 막 거창하게 한 번에 막 쌀 30만 톤, 50만 톤 주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 거를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서 한 번에 해결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건 판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 5차례 가동된 유엔 제재는 돈과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 정부가 뛰어넘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원하는 뭐 개성공단 재개, 남북 금강산 관광 뭐 이런 것들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북미 관계 차원에서의 여러 그 제재 때문에 제약 때문에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동차 앞바퀴에 해당하는 북미 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차 뒷바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관계가 그러면 똑같이 멈춰서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은 남북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남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단 문제는 남북이 4.27, 9.19 때 이미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주체가 됐든 그것을 전단을 뿌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남북 관계의 어떤 신뢰의 기초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측이 봤을 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인민들은 전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지금 한 7개월 정도 중국으로 열린 지금 창들은 닫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겁니다, 남측에서. 그럼 뭔가 이게 좀 이번 좀 짧게 좀 말씀하시면 대북 전단 문제를 우리가 좀 열심히 잘 막아서 뭐 북한 쪽에 성의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다 그렇게 좀 보십니까? 전단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전단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통일부가 4시간 반 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뭐 사전에 연락하고 하나 할 정도로 신속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명법이라고 언론에서 아주 상당히 비판하는 법까지 만들겠다. 뭐 국방부, 뭐 접경지역 지자체 등에서 순식간에 나타나서 이거 막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폭발을 합니다. 이게 전단이 원인이 뭐 전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비중은 한 10%에서 20% 내외고 80%가 됐을 뿐이고 이건 하나의 단초죠. 왜냐하면 전단이 싫었으면 하명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걸 막겠다는데 폭발을 감행한다? 이건 논리에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렇게 그동안 뭐 뭔가 북한이 아무리 뭔가 이게 조롱하고 뭐 모욕적인 표현해도 청와대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현하고 앞으로 이제 자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은 전반적인 북한의 행동 전반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크긴 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거명한 한 거죠.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장문의 성명에 대한 우리 측의 이제 단호한 입장이 전달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남관계 상황에서
우리가 매우 전략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강경한 표현의 성명이랄지 또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거나 또는 우리가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응을 했더라면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그런 꼴이 됐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인내심 있게 상황들을 좀 관리를 하면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도 뭐 미국을 갔다 왔습니다만 또 양제츠 폼페이오 두 사람이 하와이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우리 정부의 상당히 그 중요한 스탠스라고 보고 네. 저는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네.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해야 네. 문제의 어떤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도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사전에 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발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담화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한 발 물러서는 이유도 우리의 강력한 대응, 한미연합훈련의 전개, 예고 등 강력한 방침으로 인해서 북한이 주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부가 지나갔지만 이렇게 우리 문 대통령에게 대해서 개인 비난과 조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들어보기 뭐 어려웠던 그걸 학술적으로 부분이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북한에게 선의의 뜻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북한이 이럴 수가 있나. 일단 정부가 북한이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조금만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할 때 북한이 자제력을 발휘합니다. 저 사회주의자들은 예방적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 예, 미리 알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뭐 김민주 교수. 예. 어쨌든 뭐 북한이 특히 이제 뭐 우리가 그쪽에 뭐 특사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교적 신뢰죠. 그것을 공개했다든지 또 그것을 김정은의 입이 아니라 김여정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 국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청와대 자체에서 그러한 강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물론 그 전에 약속이 잡혀 있다 합니다만 하필 그날 원로 회의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말하자면 평화 통일과 관련된 일모양적에 같은 생각을 가신 분들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님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흐트러진 기조를 줬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거는 그전에 이미 다 짜여진 회의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 같으면 오히려 아주 강력한 뭐 국방부 장관 출신도 모셔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우리도 뭐 그렇게 물러설 수가 없다. 이러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우리 느껴지는 내부의 강경론도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을 통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가 있다면 기대를 억지로 낮출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적이라는 측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평화 통일을 지향하되 그들이 스스로 우리를 적대시하고 굉장히 강경하게 날 때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올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서해 수요일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조도 우리 대통령 역할이라고 하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양새들이 같이 갈 때 그쪽에서도 야, 아뜨거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국내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좌시하지 않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북한이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대응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성이라든지 비례성이 적용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김정은이 보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거는 그 미군의 강력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렇게 뭐 미북 대화를 중간에서 운전자로서 주도를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뤘다라는 공적을 지금 나름대로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하루아침에 깨지는 것에 대한 국내 정치적인 우려 때문에 전략적 인내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어떤 문제든지
무슨 어떤 저쪽에서 말폭탄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말폭탄으로 응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어떤 또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자극이 왔을 때 상호성과 비례성이 적용되어야만 나중에 북한이 그걸 걷어들일 때도 뭔가 여기서 카드가 있어야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요번에 확성기를 지금 철수한다 그러는데 만약에 확성기를 배치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확성기를 배치해야만 나중에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의 확성기 철수시켜라 라고 할 때 우리도 카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마치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놓듯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놓는 건 맞지만은 적어도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 그 비례성 상호성 지난번에 왜 지피 총격 있을 때 네. 정부는 정치적으로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비례성에 입각해서 대응했습니다. 대응했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대책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이제 북한 행동에 대해서 특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분명히 우리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럼요. 예. 그 부분은 뭐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대부분 같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는 북한의 행동은 예고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신선 차단도 그렇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예고되지 않은 행동을 한 게 아니고 예고된 행동을 쭉 해왔고, 그 행동이 대체로 충돌형 어떤 무력 시위나 또는 충돌형 도발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충돌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의 행동 또는 북한 내부 지역에서의 북한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상당 부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제한선을 만들어 놓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의도된 어떤 그 도발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도발.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모습은 띄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북한이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는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여지들을 두고 그 자신들이 임팩트 있는 행동을 해온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뭔가 앞으로 북한이 반전 또는 상황들을 북한이 끌고 가되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가는 네. 그런 상황들을 북한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인 어떤 도발이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바로 예. 그거예요. 뭐 예고된 행동인지 어떤 행동인지 모르지만 북한 내부에서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를 제외하고는 지금 나름대로 내부에서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내부에서 단계를 밟으라는 뜻이지 그보다 과한 행동을 하거나 선제적으로 먼저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으로 하여금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죠. 니들이 하나를 하면은 적어도 하나는 너희들도 맞게 돼 있어라는 그런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심리적 억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2010년에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내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포격을 가해서 민간인이 2명이나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북한이 어떻게 우리한테 으름장을 놨냐면 또 한 번 사격 훈련을 하면 그때는 공격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도 역시 뭐냐면 당시에 사격 훈련을 하는 그 자리에 미군과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동맹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상호성과 비례성이 지켜지는 거는 이게 진보 정부면은 그게 안 지켜지고 보수 정부면 더 강하게 지켜지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안보에 있어서는 똑같이 1이면 1, 2면 2 이러한 그 역사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오히려 심리적, 실질적 억지가 형성되는데 그게 안 되고 북한이 무슨 행동만 하면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북한이 이렇게 화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그걸 북한이 역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제 사임해서 사표가 받아들여졌죠? 네. 예. 여러 사람이 이제 이 기회에
외교 안보 라인을 좀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남북관계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런데 이제 김현칠 장관 퇴임사를 보면 뭐 인간적인 소외가 있죠. 책임은 막중한데 권한은 없었다. 사실은 네. 이제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2기의 장관으로 들어갔죠. 디자이너가 아니죠. 설계자는 따로 있습니다. 네. 설계자는 일단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끌고 왔죠. 네. 그래서 김 장관 입장에서 통일부라는 게 무슨 물밑 대화를 하기도 어려운 부서인데 모든 이제 관심은 통일부로 오고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졌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한 1년 7, 8개월 일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과연 지금 이 두 사람을 특사로 하겠다고 당일날 했는데 바로 그냥 비외교적, 비논리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과거에 그랬죠. 뭐 와서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대충 남측의 이제 전략을 알겠다. 그러니까 카드를 아예 꺼내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오지 말라는 네. 이제 뜻이겠죠. 사람을 바꿔서 지금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저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지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아까 네. 김영주 전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문재인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일날 전직 장관 또 외교안보 라인을 불렀는데 뭐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시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북한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정말 실망스럽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인내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이런 입장을 가지면 외교 라인 전면 교체가 지금 관계를 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좀 걱정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뭐 대통령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참모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렇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부총리로 격선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러니까요. 아니고 실제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정리해 보면 실제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오히려 너무 지금 이제 새로 통일부 장관 인선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가까워 보이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면 좋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냉정하게 사라진 너무 지나친 기대를 좀 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오히려 하는 부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는 이제 임기가 뭐 1년 반 정도 남았을 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5년짜리 정부, 10년짜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과 1년짜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NSC나 외교관 출신이거나 친미 미국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중심으로 짰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역할 분담을 좀 전체적으로 좀 구성을 좀 바꾸면서 그렇지만 너무 북에 딸려가지 않으면서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자그마한 접점을 찾아가는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의원, 뭐 임종석 전 주실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정치인들이 들어서면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정치 철학 때문에 유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요. 추진력도 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그 누구가 들어와도 통일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역량이 있는 장관이 들어와도. 네. 그게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누가 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핵 문제가 있잖아요.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핵에 대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제재를 지금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동하고 있는데 이 제재라는 게 과거의 제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막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뭔가 전향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게 풀 수가 없는 게 이번에도 그 회고록을 보면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영변부터 폐기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발끈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볼튼이라는 사람이 자기 회고록에 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써가면서 조현병 환자 운운해가면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북핵이라는 거는 북한이 뭐 풍계리 폭파시키고 동창리 폭파시키고 한들 영변 이외에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기본적인 해결이 아닌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고 뭐 남북관계 주도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아닌데 우리는 아직 머릿속에 그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 장관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어요. 비핵화, 그것도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하는 북핵 폐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평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4.27, 9.19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한반도 비핵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대통령의 중요한 관심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중간에서 역할을 계속 해왔던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폄훼는 아니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과 북한 핵 폐기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냐면 북한 비핵화라고 조선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면 북한이 나오겠습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맞죠. 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선을 이미 한 경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이지만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범주를 넓혀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핵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다른 것들이 풀린다는 것은 저도 정 의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지금 환경 자체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11월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꼼짝 달싹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남북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찾아보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시고 물론 이 과정에 지금 북한의 행동이 나옴으로써 주춤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반전의 계기를 줄 수 있는 또 상황들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오히려 저는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지금 국민은 하늘이 무너질 국면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을 반전시키면서 남북관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예방협력 또는 보건협력 또 북한 주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매우 우리가 전략적 판단을 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해도 국제기구랄지 이런 걸 통해서 주는 방식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물론 11월에 미국 대통령 대선이 있죠. 근데 2018년에 잘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서훈 또 정의용, 윤건영 특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가지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다면은 그 의지대로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저 볼턴의 회고록을 완전히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김영철은 그 특사로 워싱턴에 와서 한국 빼고 얘기하자 뭐 이런 소리까지 했다라는 것이고 중간에 분명히 미국은 정찰을 통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걸 아는데 한국 정부에서 나온 얘기가 스몰 딜, 또 굿 이너프 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도 중요하겠지만 애초에 문제는 비핵화라면 그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지금까지 확신시켜주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비핵화라는 말 처음 나올 때부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과 북한 다 서로 좀 관점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고요. 뭐 그런 얘기도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나눠보고 이건 국회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앞으로 또 이 북미 관계도 풀기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만든 얘기도 있고 판문점 선언, 뭐 평양 공동 선언 비준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통일부 장관 얘기 1분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계산이 빠르죠.
만약 통일부 장관 자리가 아니고 산자부 장관 자리였으면 서로 하려고 그랬겠죠. 네. 이게 지금 축배냐 독배냐로 얘기를 하는데 뭐 거물 정치인들, 다선 정치인들이 거론되는데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계산들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서 문제 풀 수 있겠느냐. 네. 괜히 이름만 긁히고 오지 않느냐. 네. 그래도 이제 아마 정치인으로 갈 확률이 적지 않은데 이게 이제 국회 방송하고 맞물려서 오셔서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김영현 교수님 손 놓고 있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또 전략입니다. 네, 시간이 오게 되고. 그래서 교수님의 기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교류하자.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는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영어로 캔터와 캔을 해서 저희 알겠습니다. 의과대학원에서 보건의료협력 연구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철도도로 연결 그 북한의 손에 잡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어떻게 좀 뭔가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이라는 것도 보면 남북이 헌법 정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속에서 저는 한편으로 보면 거의 국가보안법이 거의 폐지하려고 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독일의 경우에는 극자와 극우 모두를 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무슨 뭐 말하자면 국가보안법 자체를 뭐 마치 이제 좌파들에 대한 뭐 억압책처럼 보여서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사안 같아서는 2018년 대법 판결에 의해서도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남한에 있는 어떤 접경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안전, 치안을 위협할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적절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우리 국가 안녕 질서라든지 어떤 그런 데 대한 일상적인 부분을 해야지 삐라를 살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끈끈이 법으로 적용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이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이걸 이제 비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미 연락사무소 폭파시키면서 북한이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성의 원칙대로 한다면 이걸 비준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상당 부분 훼손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위기가 조장될 뿐만 아니라 접경지대 주민들의 안전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를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한다든지 설명을 해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거를 법으로 만들면은 이거는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회는 앞으로 뭐 어떤 역할 좀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요. 완전히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잊혀진 전쟁처럼 된 6.25 70주년에 대해서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결의안은 못 내더라도 심도 깊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이라도 사실 국회의원들 우리 정치를 해봤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정략적으로. 맨날 그 어떤 그 정파적인 그런 거에 휩쓸리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 차원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내부 야당은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남남 분열 이런 그 북한 앞에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책임 있는 집권당도 그렇고 대한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도 그렇고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대승적인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개원하면 전 바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뭔가 좀 초점이 분명한 그런 것들로 해야 되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대북 전단 살포하는 탈북자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 설득됐습니다. 그분들은 설득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법적인 분명한 제재 수단을 필요하다. 갖고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4.27 9.19 국회 비준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훼손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훼손된 것을 너무 부각시키기보다는 4.27 9.19 합의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또 비핵화 문제 또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또 중요한 내용들을 네. 담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저는 뒷받침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준으로서 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또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남남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네. 앞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과거에도 남북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한 의지들도 국회에서 좀 만들어가고 또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결국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용광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해법만에 정말 다 들어봤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또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30초만. 예, 잠깐 마무리 발언을 네. 이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지금까지 많은 토론했습니다만 이 남북관계 해법만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그 강조점을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예, 우선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도 저 탈북민들이 전단 살포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고사총을 쏜 적이 있잖아요. 골치 아파요.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정부가 설득을 해서 자제를 시킨 적도 있었고요. 지금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일 1차적인 거는 비핵화예요. 핵폐기 되지 않으면은 남북관계 아무리 좋은들 그 인질 상태로 사는 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입니다. 어쨌든 그 남과 북의 정확한 관계 설정을 좀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해 가야 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 국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통일부가 혹은 NSC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실제적으로 국회도 그와 같은 내부적, 즉 아까 왜냐하면 살포법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탈북한 한국 국민들을 배제하는 법이 돼서는 안 된다. 내부적 통합을 이루는 정신으로의 말하자면 통일로 가야지 내부 통합이 아닌 내부 배제적 통일 정책이라는 것이 모순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통합이 먼저다. 그리고 이제 그걸 남북 관계를 원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김영민 교수께서도 지금 6월 달부터 만들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들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대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조금은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역시 남북 정상 간에 저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을 실무적 차원에서 풀기는 어렵고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시진핑 주석과의 충분한 대화가 남북 미중 사이에서 이루어지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그것이 좀 더 새로운 또 한반도 질서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 지도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지지가 오래가지 독주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쉽게 지지하지 않죠. 남북 문제에서도 협치를 기대를 하고요. 두 번째, 오늘 6.25 전쟁 70주년인데 평화를 기대하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70년 되면서 요즘 40대 이하는 이 전쟁이 조선시대에 일어났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한국전쟁 우리 민족에게 많은 비극을 가져줬습니다. 이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구호로 강조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자강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화를 한다면 전쟁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참으로 긴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지구촌 최장의 휴전과 분단의 역사는
쉽게 허물 수 없는 모양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증오로는 결코 증오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북한도 이 점을 좀 기억하고 도발에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론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